여기 프랑스 최고의 스테이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는 프랑스 셰프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그는 특히나 한국을 그렇게나 깔보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딸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된 그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까무러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가 한국을 의심했던 마지막 순간조차도 한국은 믿기지 않는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었고 결국 그는 이것 말이 안 된다며 딸 앞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에 왔던 이 프랑스 가족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알레시아라고 합니다. 제겐 매우 특별한 가족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아빠입니다. 아빠는 프랑스에서 유명 스테이크 레스토랑을 운영하시고 계시지만 솔직히 남들이 보면 아빠는 매일같이 박테리아와 전투를 벌이는 의료진에 가까워 보여요. 아빠는 리옹에 있는 유명 스테이크 하우스를 군사기지처럼 운영하고 있거든요. 손님들은 리바이를 먹으러 아빠의 레스토랑에 방문하지만 심각한 결벽증에 걸린 아빠의 레스토랑의 청결을 보고 감탄을 하며 식사보다는 청결에 더욱 관심을 갖곤 하죠. 아빠의 기행은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한 번은 식품 납품 운전자가 상자 근처에서 재채기를 했다는 이유로 토마토 트럭을 그대로 반납했는데 토마토는 포장하고 밀봉한 상태였음에도 아빠에겐 씨알도 안 먹히더군요. 한 번은 시위생검사관이 저희 식당을 점검하러 왔을 때 아빠는 검사관의 신발이 수술용 부티로 덮일 때까지 그를 주방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셨어요. 검사관도 이런 미친 레스토랑은 처음이라며 오히려 검사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청결 수준을 유지하는 아빠를 보며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냐는 듯 치를 떨며 그냥 돌아갔죠. 그렇게 저희 아빠의 레스토랑은 리옹에서 가장 유명한 스테이크 레스토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빠의 레스토랑의 전성기는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빠의 스테이크 레스토랑의 인기가 높아지자 아빠를 그대로 모방하는 경쟁자가 나타났거든요. 아빠의 레스토랑 맞은편에는 이른바 코리안 비비큐 레스토랑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네온 사인에 한글 글자를 적어 놓았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라며 홍보에 박차를 가했지만 그들은 정말 한국인이 맞긴 한 건지 의심스러운 것 투성이었어요. 일단 그들은 기본적인 한국어도 전혀 못했을 뿐더러 한국은 매우 깔끔한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그들의 위생 수준은 거의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의 유럽 길거리의 수준이었거든요. 한국인 셰프들은 끓는 웍 위에서 담배를 피우고 쟤는 음식 위에 양념처럼 떨어졌습니다. 바퀴벌레들은 밤마다 퍼레이드처럼 입구를 가로질러 행진했고 그들은 음식의 퀄리티 따윈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저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홍보에 열을 올렸죠. 그래서 저희의 고객들 중 일부는 저렴한 가격에 혹해 그곳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프랑스의 경기 상황이 말이 아닌데 그들의 가격 경쟁력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에 한술 더 뜨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저희 레스토랑을 깎아내리며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했거든요. 그들은 아빠의 레스토랑의 창문에 가짜 위생 위반으로 폐쇄 포스터를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풍기를 이용해 저희 레스토랑의 환기구를 향해 중유 연기를 직접 내뿜으며 식당을 엔진기름 타는 냄새로 가득 채우기도 했어요. 심지어 고기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주장하는 가짜 쿠폰까지 퍼뜨려 저희 레스토랑에는 성난 손님들이 존재하지 않는 고기를 요구하며 몰려들기도 했죠. 결국 아빠는 한국인들의 비열한 행동에 학을 떼며 한국을 매우 싫어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건 한국인들의 짓이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제가 직접 해당 식당에 가본 결과 그들은 틀림없는 중국인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인데 제가 기본적인 한국어를 구사했음에도 그들은 그저 기괴한 발음으로 안녕하세요만 반복했고 그들끼리는 중국어처럼 들리는 기괴하고 시끄러운 언어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련된 외모의 한국인들과는 달리 그들은 전부 짧은 스포츠 머리에 통 씻지를 않는지 꾀죄죄한 몰골과 악취를 자랑했죠. 그래서 저는 이건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아니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짜 식당이라고 했음에도 아빠는 중국인들이 왜 굳이 한국인인 척을 하겠냐며 제 주장을 무시할 뿐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러한 아빠의 입장에 답답함과 황당함만을 느꼈습니다. 아빠는 한국을 그렇게나 욕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셨거든요. 아빠는 저희 가게 맞은편의 한식 레스토랑들을 보라며 한국은 형편없는 국가일 뿐이라고 욕을 하면서도 한국 드라마만은 빼놓지 않고 시청하셨죠. 지하철이 반짝일 정도로 깨끗하고 항상 제 시간에 도착한다고?
서울은 판타지 도시라고 되는 거야? 형편없는 수준을 가진 한국이 그런 도시를 갖고 있을 리가 없지. 아빠는 늘 한국을 조롱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드라마의 짜임새 있고 중독성 있는 시나리오에 아빠는 늘 한국 드라마에서 눈을 못 떼셨죠. 아빠는 심각한 결벽증 환자긴 해도 꽤나 감성적이고 여린 구석이 있어서 특히나 한국의 로맨스 드라마를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나 장면 중간중간 나오는 한국의 최첨단의 모습만 보면 아빠는 어김없이 한 소리를 하시곤 했습니다. 한국의 거리는 휴대폰 사용자마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안내하는 LED 횡단보도로 빛났고 택배는 굳이 대면으로 받을 필요 없이 복도에 그냥 방치되어도 상관없었고 애초에 택배 사물함이 비치된 아파트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벤치에 버려진 지갑은 해가 지기 전 주인을 찾는 등 한국은 간접적으로 봤을 때도 놀라운 것들 투성이었고 이런 장면을 본 아빠는 늘 말도 안 된다며 실소를 터뜨리곤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늘 버스 운전기사들이 파업을 일삼고 있어서 거의 탑승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파업 중이 아니더라도 기사가 기분이 좋을 때만 제대로 도착하지.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국가인 한국에서는 모든 대중교통이 1분의 시간도 어기지 않고 매번 정시를 지킨다고? 그건 말도 안 돼. 한국뿐만이 아니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는 없어. 한국 드라마들은 전부 조작된 세트장에서 촬영된 동화일 뿐이야.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아빠, 그럼 이 기적들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에 직접 가보는 건 어때요? 그러면 아빠 레스토랑을 망치고 있는 세력들도 전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빠는 그저 비웃더군요. 기적? 알레시아,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완벽한 도시 따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솔직히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것은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에게 프랑스가 어떻게 무능을 합리화하는지 서울이 파리보다 얼마나 더욱 최첨단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전부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내용들이었죠. 그럼에도 아빠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저는 필살기를 써버렸죠. 저는 한국은 너무 깨끗하고 기술적인 나라기 때문에 결벽증에 걸린 아빠보다도 포크를 더 잘 소독할 것이라고 놀렸는데 청결에 매우 진심이셨던 아빠는 이 말을 듣자마자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며 당장 한국에 가서 제 말이 사실인지를 판단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죠. 바로 저녁 식사 중에 저희 레스토랑의 거리가 정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프랑스의 낡아빠진 전력 인프라의 한계 때문에 생긴 일이었죠. 길 건너편의 더러운 가짜 한국 BBQ 식당은 발전기가 있어서 계속 빛나고 있었고 아빠는 어둠 속에 앉아 스테이크 나이프를 들고 한숨을 쉬시더군요. 그리고 아빠는 절망스럽게 속삭이셨어요. 전화조차 받지 않는 전력 회사들을 기다리며 여기 프랑스에서 썩는 것보다는 서울로 날아가 그들의 도시가 정말 마법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해보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리고 만약 한국 드라마 속의 한국의 모습이 진짜라면 아마도 우리는 한국의 수준 높은 시스템의 일부를 집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지. 그렇게 다음날 아빠는 면봉 키트와 장갑을 들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인천공항 문이 열리고 한국의 공기가 휩쓸고 들어왔을 때 아빠는 그 즉시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어요. 아빠가 예상했던 등유와 곰팡이의 무거운 악취가 아니라 너무 날카롭고 깨끗한 무언가가 아빠의 편집증을 조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는 한 번, 두 번 냄새를 맡고 저를 향해 얼굴을 찡그렸어요. 아마 누군가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렸나 봐. 아빠는 죽어도 한국을 인정할 생각이 없었는지 여전히 한국을 의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빠는 공항 바닥을 발견했습니다. 구두 기름 하나 묻지 않고 꺼멀룩 하나 없이 거울처럼 닦인 바닥, 이건 흘린 탄산음료와 소변 냄새만이 가득한 끈적끈적한 바닥을 자랑하고 있는 샤를 드골 공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그렇게나 극심한 결벽증에 걸리셨던 아빠는 갑자기 몸을 웅크리고 장갑 낀 손가락으로 공항 바닥 타일을 두드리기까지 하더군요. 그는 다이아몬드를 검사하는 보석상처럼 빛에 비추어 보기도 했어요.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돼.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공항 바닥이 우리 집 바닥보다도 더 깨끗할 수가 있지?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는 공공장소의 난간조차 더럽다며 만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공항 바닥을 경외심으로 만지고 있다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아빠가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프랑스에서 공항은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 껌 화석, 싸구려 마커로 낙서된 그래피티 등
한심할 정도로 지저분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인천에서는 수화물 카트조차도 아빠의 스테이크하우스의 은식기보다 더 빛나 보였어요. 하지만 이러한 감탄도 잠시, 진짜 위기는 수화물 찾는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아빠는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깜빡하고 내 시계를 위탁 수화물에 두었어. 젠장, 내 시계는 분명 도둑 맞고 말았을 거야. 사실 유럽에서 위탁 수화물 캐리어에 귀중품을 두는 것은 마치 쥐가 들끓는 창문턱에 치즈를 두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공항 직원부터 해서 공항에서 전문적으로 도둑질을 일삼는 조직원까지 모두가 귀중품을 채가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러니 아빠의 시계는 분명 진작에 누군가 훔쳐갔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이건 아빠의 잘못이죠. 공항 필수 상식 중 하나는 귀중품은 반드시 기내 수화물 백팩에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아빠의 바보 같은 실수 때문에 절망하던 와중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의 한국인들은 자신의 짐을 방치하고 짐과 수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거의 자신의 짐을 신경조차 안 쓰고 있었거든요. 노트북, 카메라, 핸드백 등 그들은 자신들의 귀중품이 걱정도 안 되는지 그저 남의 물건인 것처럼 방치해 둘 뿐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러한 귀중품을 훔쳐가지 않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 한국인은 캐리어를 화장실 앞에 두고 그대로 화장실로 향했는데 주인 없는 캐리어는 5분 후에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손대지 않은 채였죠. 그렇게 20분 후에 화장실에서 나온 그 한국인 여성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자신의 캐리어를 챙긴 뒤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를 본 아빠는 창백한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약 프랑스였다면 저 캐리어는 지금쯤 경매에 붙여졌을 거야. 프랑스 공항에는 도둑질을 전문 직업으로 삼고 있는 멍청이들로 가득 차 있거든. 그렇게 얼이 빠진 채 해당 장면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아빠의 캐리어는 진작에 벨트 위로 미끄러져 나온 상태더군요. 그리고 해당 여성의 캐리어처럼 아빠의 캐리어는 컨베이어 벨트 한 구석에 홀로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아빠의 캐리어를 훔치지 않고 있었죠. 아빠는 허겁지겁 자신의 캐리어를 뒤졌는데 역시나 캐리어에는 어떠한 물건도 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였어요. 한 공항 직원이 웃으며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캐리어를 옮기는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빠는 영어를 구사하며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속삭였죠. 이건 속임수야. 저 사람은 공항을 사칭하는 사기꾼이 분명해. 그들은 가방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호의 인척을 하면서 결국에는 수고비를 요구하겠지. 이건 프랑스에서 너무나도 흔한 사기 수법이지. 아빠는 가방을 너무 꽉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공항 직원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곧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호의는 전부 무료였다는 것을 말이죠. 다른 한국인 노인은 이러한 공항 직원의 호의에 긍정적으로 답했고 직원은 무료로 짐을 운송해주는 포터로봇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비용은 무료였고 한국인은 그저 순전히 호의해서 저희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였죠. 사기꾼이 득실되는 나라에서 자란 아빠는 그야말로 착한 한국인들에게 무례를 범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짓다가도 다시금 긴장감이 역력한 듯 몸을 떨었어요. 아빠 입장에서 가장 큰 전투는 여전히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하철이었죠. 아빠 같은 세균 공포증 환자에게 프랑스 지하철은 거의 개인 지옥입니다. 아빠는 좌석에 껌이 붙어 있고 소변 냄새에 더해 정체불명의 갈색 덩어리가 사방팔방에 깔려있는 프랑스 지하철을 병적으로 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 우리는 공항 지하철을 탈 거예요. 다른 건 전부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양보 못해요. 저는 한국 지하철을 꼭 타보고 싶거든요. 라고 말했을 때 아빠의 얼굴에서 핏기가 그대로 빠져버렸습니다. 제발 지하철만큼은 타지 말자꾸나. 나는 절대로 지저분한 지하철을 버틸 수가 없을 거야. 아빠가 고통스럽게 속삭이며 소독용 물티슈를 무기처럼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아빠를 무시하고 공항 지하철로 내려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죽을 상을 하며 마지못해 저를 따라왔는데 저희가 지하철 내부로 들어섬과 동시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저분할 거라고 예상되었던 플랫폼은 대성당처럼 빛나고 있었거든요. 스크린 도어와 더불어 그 어디에도 쓰레기도 그래피티도 없었습니다. 디지털 패널은 공기질, 온도, 기차 도착 시간 등 실시간 업데이트를 표시해 주었고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아빠는 멈춰서서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쥐들은 어디에 있지? 도대체 악취는 왜 나지 않는 거야? 그러고는
정말로 한국 드라마 속의 말도 안 될 정도로 깨끗한 한국의 모습은 진짜일 수도 있겠다며 거의 얼이 빠진 채 속삭일 뿐이었죠. 그러나 저희가 진정으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바로 지하철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 철도인 RX 익스프레스는 미사에 들어가는 사제처럼 플랫폼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는데 지하철은 조용하고 품이 있으며 제 시간에 완벽하게 도착했거든요. 이건 30분 연착은 기본에 거의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불안정한 쇳소리를 내며 도착하는 프랑스 기차와는 차원이 달랐죠. 그렇게 아빠는 얼이 빠진 채 공항 철도 내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해오기 시작했죠. 알레시아, 이게 지하철이 맞긴 맞는 거니? 22세기에 볼 법한 미래 열차에 탑승한 것 같구나. 아빠의 오해도 일리는 있었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좌석, 여름에는 시원한 좌석을 제공하는 한국 지하철의 인프라와 모든 팔거리에는 USB 충전 포트, 정확한 속도와 도착 시간을 보여주는 스크린까지 존재하는 모습을 본 아빠는 이게 도대체 지하철이 맞는 거냐며 도저히 흥분을 가라앉힐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나 아빠를 그 무엇보다 충격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저건 CCTV 아니야? 아무리 한국 지하철이 우수하다고 해도 아직 범죄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못했나 보군. 그러나 아빠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당 카메라는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부드럽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승객들이 깜빡하고 놓고 간 가방이나 응급 상황을 감지하기 위해 AI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 AI CCTV는 이러한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당국에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되죠. 한국은 프랑스와는 수준 자체가 다른 국가거든요. 제 말에 아빠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앞에 앉아있던 한 한국인 10대 소년이 일어나 아빠에게 자리를 양보하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거든요. 아빠는 얼어붙었고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양보 따위는 없는 개인주의적인 프랑스에서는 이런 행동은 보통 사기, 장난, 적어도 나중에 돈을 요구하는 암묵적인 조건 등이 붙거든요. 하지만 아빠가 주저하자 한국인 소년은 고개를 숙이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리더군요. 아빠는 마치 덧친지 테스트하는 것처럼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리를 양보하고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거야? 아니, 분명 나중에 다시 와서 내게 돈을 요구하겠지. 저는 그런 아빠에게 여긴 프랑스가 아니고 한국에서는 이렇듯 연장자에게 배려를 해주는 게 예의라고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래도 저를 믿지 않자 저는 결국 막말을 쏟아내버렸어요. 아빠가 할아버지처럼 보여서 양보를 받은 거예요. 아직 아빠는 자리를 양보받을 나이가 아니지만 아빠는 늘 인생을 예민하고 의심만을 품으면서 사니까 늙어 보이는 거죠. 이젠 제발 한국을 좀 믿어보는 게 어때요? 아빠는 여전히 이건 함정이야. 나중에 나한테 돈을 청구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소녀는 결국 아빠가 하차를 할 때까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빠는 지하철을 내리면서 그저 숨을 헐떡거린 채 속삭일 뿐이었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을 수가 있지? 조금의 지연도, 변명도 없었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두말할 것도 없었지. 청결은 또 어떻고? 나는 지하철 좌석 아래, 구석구석, 심지어 비상망치 뒤까지 들여다보았지만 먼지를 단 한 톨도 볼 수가 없었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 이렇게나 깔끔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거야? 결국 아빠는 패배한 채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이것은 교통수단이 아니야. 라고 아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인류의 기적이야. 저는 아빠의 한숨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파리 지하철에서는 승객들이 무언의 전투를 하는 중이거든요. 노약자를 보더라도 아무도 좌석을 양보하지 않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눈맞춤은 선전포고로 간주되며 거지들이 들끓으며 거의 강압적으로 구걸을 하곤 합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거의 때릴 기세로 위협하죠. 그런 프랑스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아빠가 놀랄 만큼 수준이 높았던 한국 지하철을 탑승했으니 거의 기절을 할 듯한 반응을 보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빠는 서울의 도시 지하철로 환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을 탑승함과 동시에 아빠는 완전히 기절초풍하며 이럴 수는 없다며 머리를 감싸쥐었죠. 왜냐하면 한국 지하철 내부에는 웬 정육점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냐. 알레시아, 이건 불가능해. 지하철에 정육점이 있다고? 이건 너무 비위생적이잖아. 역시나 한국은 그저 그런 한심한 국가일 뿐이었어. 이런 위생 수준을 가졌으니
프랑스에서도 더러운 식당만을 운영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지. 그리고 아빠는 지하철 정육점을 운영하는 남자에게 다가가 영어를 구사하며 비위생적인 지하철에서 고기를 파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며 막말을 쏟아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이 영어를 사용하며 입을 땜과 동시에 아빠는 그저 뒤로 나자빠질 뿐이었어요. 글쎄요, 이건 전혀 비위생적이지 않은걸요? 오히려 한국은 위생의 최첨단 기술까지 사용하고 있으므로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며 위생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이 프로그램은 한때 한국 정부의 정책이었어요. 수년 전만 해도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육류 및 농산품을 연결해주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지하철로 직접 농산품 및 지역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낀 통근자들은 집으로 가는 길에 신선한 소고기와 돼지고기, 사과와 쌀 등을 구입하곤 했죠. 이후 전자상거래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말이에요. 폐지되었다면서 도대체 왜 다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아빠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눈보다 하얀 앞치마와 장갑을 낀 한국인은 다시금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시 신선한 지역 농산품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는 시민들은 신선한 농산품을 저렴한 가격에 직거래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도 매출을 올릴 수 있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물론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부활시켰지만 디지털 신선도 모니터링, 전수 추적성, 일일 검사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슷한 업종에 몸담고 있는 아빠였고 심지어 결벽증까지 있는 아빠였기에 아빠는 도저히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불가능해. 아빠는 외쳤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고기에선 디젤 연기와 절망의 냄새가 날 게 분명해. 하지만 한국인 판매자는 그저 카운터 위에 화면을 가리킬 뿐이었어요. 그곳에는 30초마다 기록되는 냉장 보관 장치의 실시간 온도 기록이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온도가 섭씨 1.5도를 넘어 조금이라도 상승하면 경고가 검사관에게 직접 전달되는 시스템이었기에 신선도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상인이 패널을 다시 두드리자 화면에 QR코드가 나타났거든요. 스캔해보세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자 농장 위치, 급식 기록, 수의약 검사, 도축 시간, GPS 좌표가 있는 콜드체인 운송 데이터, 이 쿨러에 정확히 배치된 시간 등 도축된 소고기의 전체 역사를 즉시 표시했죠. 그야말로 고객은 농장에서 냉장고까지의 모든 여정을 스캔하고 추적할 수 있던 거였습니다. 아빠는 거의 기절초풍할 지경이었어요. 이건 불가능해. 프랑스에서는 라벨에 소고기, 원산지, 유럽이라고만 적혀 있다고. 노르망디에서 피레네 강을 떠돌던 소까지 그냥 유럽산으로 표기하여 퉁쳐버리고 있어. 그러니 신선한 고기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그런데 한국은 도축된 소의 이름까지 전부 공개되고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나 이 한국인 상인은 그저 이건 한국에선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는 듯 덤덤하게 번역 앱을 내밀 뿐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나라 자체를 최첨단 AI 기술로 모든 효율화를 끝낸 상태예요. 덕분에 한국에서는 모든 제품이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스캔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 소비자가 식료품의 전체 이력을 확인하는데 90초 미만의 시간이 소비될 뿐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냉장 트럭, 창고, 인공지능 기반 물류망인 한국의 콜드체인 네트워크는 0.1% 미만의 실패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즉, 생선, 소고기, 딸기가 1000번 중 999번이나 정확한 온도로 매장에 도착하고 얼지 않으며 상하지도 않은 채로 완벽하게 신선한 상태로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한국이기에 한국은 지하철이든 어디든 완벽하게 신선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는 이제 숨도 못 쉴 지경에 이르렀어요. 계절에 따라 유통량 손실이 10에서 15%에 달할 수 있는 유럽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완벽하게 선진화된 국가처럼 보였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사과 10개 중 하나를 버리는 반면 한국은 거의 모든 사과가 물었을 때 이가 메아리 칠 정도로 아삭하게 식탁에 오르는 것을 보장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말해봤자 입만 아플 지경이었거든요. 물론 한국은 조금의 빈틈도 없는 국가였고 저희는 이 나라는 알면 알수록 소름마저 끼치는 국가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센서가 2분마다 물류 트럭을 추적하고 30초마다 창고 온도를 추적하기 때문에 물류 체인에는 어떠한 공백도 없었거든요. 숨겨진 부패도 없고 운전자가 낮잠을 잤다라는 의미의 교통 지연 같은 변명도 없었습니다. 소비자는 기업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무능할 여지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하고 있었고, 이건 그야말로 프랑스보다 100년은 앞서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이었어요. 프랑스요? 저는 아빠의 일손을 도와 고기 발주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고기는 여러 겹의 유통업체, 교통체증에 앉아있는 트럭, 비용 절감을 위해 가끔 전기를 끊는 냉장 보관시설, 몇 주 전에 도축되었지만 그날 아침 신선하게 도착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정육점 직원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시스템은 배달 트럭의 문이 너무 오래 열려있는 것까지도 추적하고 있었고, 쿨러의 컴프레서가 고장나는 것마저 데이터를 통해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유토피아에서나 볼 법한 완벽한 시스템이었던 셈이죠. 당연히 프랑스는 이러한 한국의 시스템을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애초부터 세계 최고의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22세기에나 볼 법한 시스템으로 개조한 거였거든요. 프랑스는 기본적인 택배를 수령하는데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당연하고, 신선식품조차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구식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서울에서는 밤 11시에 식료품을 주문하고도 다음날 정오까지 집 앞으로 배달받을 수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 한국의 모든 시민들은 이러한 기술력의 수혜를 받아 극한으로 편리한 생활을 하고도 늘 세계에서 가장 신선한 식품들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죠. 이쯤 되자 아빠는 자신을 완전히 개발도상국 국민으로 만들어버린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괜히 이 고기는 딱 봐도 신선하지 않아 보인다며 트집을 잡았죠. 그러나 한국인 상인은 미소를 지으며 한우 소고기 조각을 건넬 뿐이더군요. 이건 맛보기 유쾌해요. 직접 맛보고 판단하세요. 고기는 너무 섬세하게 마블링되어 붓으로 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빠는 그것을 맛보셨고 결국 무릎을 굽힐 수밖에 없었어요. 맙소사, 이건 프랑스 최고인 내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고기보다도 품질이 좋잖아. 지방은 생각을 끝내기도 전에 녹지만 기름기도 없고 무겁지도 않아. 알레시아,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아빠는 자신의 수십 년 동안의 레스토랑 운영 경력을 부정하는 한국의 우수함에 그간의 자신의 프랑스에서의 삶의 현타를 잔뜩 느낀 듯 보였어요. 그래서 냅킨을 집어들고 기름이나 먼지를 예상하며 카운터를 가로질러 닦았습니다. 냅킨이 흠집 없이 돌아왔을 때 아빠는 얼굴을 찡그리고 더 세게 누르고 다시 닦았습니다. 여전히 냅킨은 먼지 한 톨 없을 뿐이었죠. 그러자 한국인 상인은 다시금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먼지가 있을 리가 없죠. 이건 고압 증기와 나노 코팅으로 만든 가판대예요.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특수 소재죠. 먼지는 달라붙을 수 없고 박테리아는 증식할 수 없습니다. 유리에서 비가 미끄러지는 것과 같아요. 청소하기 쉽고 음식에도 안전합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빠는 고기에 대해 논쟁을 하다가 결국 패배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나 자존심이 강하셨던 아빠는 어색하고 딱딱하지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죠. 아빠는 소고기 자체뿐만 아니라 소고기를 둘러싼 한국의 신뢰의 생태계 전체에 대한 감탄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한국에서 판매자는 화려한 약속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센서, 로그, QR코드, 검사관 등 시스템이 한국을 대변하고 있었거든요. 정직은 도박이 아니라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맛보기 육회를 한 번 더 맛보시더니 이내 조용히 육회를 구매할 뿐이셨죠. 그러고 나서 목적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아빠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프랑스는 더 이상 미식의 국가가 아닐 수도 있을 거야. 아마도 미식의 왕관은 진작에 한국으로 옮겨간 것 같아.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파는 고기마저도 프랑스의 고급 레스토랑의 것을 훨씬 능가하고 있거든. 아빠는 농담이 아니셨어요. 프랑스인으로서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그렇게나 컸던 아빠조차도 한국 앞에서는 그저 초라한 존재일 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지하철을 나서 출구를 향해 걷고 있을 때 충격적인 위기의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아빠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짐과 동시에 무릎을 꿇으며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고 말았거든요. 알레시아. 아빠는 거친 바닥 타일 위에 몸을 웅크리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건 그 지하철 고기 때문이 분명해. 저주받은 고기야. 역시나 지하철에서 신선한 고기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어. 나는 이 나라를 믿었는데 그들은 나를 독살했어. 아빠의 목소리에 담긴 공포와 고통은 군중을 가를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몇 초 만에 낯선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의 그 다음 행동은 분명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파리처럼 쓰러진 사람을 본 척도 안 하거나 오히려 그의 호주머니를 뒤적이며 귀중품을 털어가는 게 아닌 정말로 아빠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한 젊은 한국인 중년 직장인이 무릎을 꿇고 아빠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전화로 구조 요청을 하는 것 같았죠. 한 한국인 대학생은 자신의 배낭을 내려놓고 재킷을 임시 베개처럼 접었어요. 그리고 기꺼이 쓰러진 아빠에게 제공했죠. 심지어 버블티를 들고 걷고 있던 한 무리의 여학생들마저 근처에 몰려오는 인파로부터 아빠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 보호막을 형성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정말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협동했고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을 돕기 위해 기꺼이 나서주었습니다. 하지만 복통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아빠는 여전히 헛소리를 할 뿐이었어요. 그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 아빠는 제 소매를 붙잡고 쌕쌕거리며 말했습니다. 알레시아, 이 사람들은 전부 도둑이 분명해. 이건 프랑스에서 평생을 살아온 나로서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 내가 쓰러진 동안 그들은 나를 강탈할 게 분명해. 아빠는 머리를 받쳐주는 친절함조차 의심하며 자꾸만 일어나려고 했어요. 저는 미친 듯이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한국인들은 아빠를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의심 많은 아빠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많은 낯선 사람들이 서둘러 도와주는 건 절대로 볼 수 없어. 떼거지로 모여 누군가를 강탈하는 장면만 볼 수 있을 뿐이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아빠의 군중에 대한 불신은 진심이었고 이는 각박하고 믿음 없는 프랑스의 개인주의 사회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20살 정도처럼 보였던 남성이 아빠에게 물 한 병을 내밀었을 때는 그 긴장감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빠는 그건 약이든 물이라며 반발했거든요. 그러나 이 한국인 남성은 아빠보다 훨씬 어렸음에도 아빠보다 훨씬 성숙하고 수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물병 뚜껑의 QR코드를 스캔했거든요. 제조 날짜, 공장 위생 점수, 유통 경로가 표시된 화면이 켜졌고 아직 뚜껑도 따지 않은 완전히 새 것이었어요. 논쟁할 힘도 없던 아빠는 거의 죽어가는 표정으로 물을 마실 뿐이었죠.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 이건 친절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좋은 의도가 시스템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신뢰를 구걸할 필요가 없고 인프라 자체가 신뢰를 가시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5분 정도가 지났을까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한 명은 휴대용 기기로 아빠의 손목을 스캔했고 몇 초 만에 태블릿에 혈압, 심박수, 심지어 산소 수치까지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가 있지? 프랑스에서는 구급대원이 도착하는데 최소 1시간은 걸리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이러한 자국의 프랑스 구조대원들을 환자가 아닌 시체를 수습하는 역할을 맡은 시체 처리반이라는 자주 섞인 푸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시민들의 놀라운 도움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5분 만에 기적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아빠를 들것에 싣고 이동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더군요. 분명 병원으로 향하려면 역 밖으로 나가야 할 테지만 이들은 오히려 지하철역 더 깊숙이 들어갈 뿐이었거든요. 유리벽을 지나 짧은 복도를 따라 내려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거의 죽을 것처럼 신음하는 와중에도 저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알레시아, 모르겠어? 이건 사기야. 그들은 외국인을 속이기 위해 구급대원을 사칭하고 있어. 이들은 분명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척하며 나를 납치하거나 운송비를 요구하며 환자인 나를 볼모로 돈을 요구할 게 뻔해. 사실 저는 아빠의 이러한 공포에 찬 비명이 완전히 이해가 안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는 구급대원인 척을 하며 환자를 이상한 곳에 데려간 뒤 제 시간에 병원에 도착하고 싶다면 협조하는 게 좋을 거라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지하철 밖이 아닌 오히려 더욱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기까지 했기에 이러한 의심은 매우 정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던 차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저희 앞에는 떡하니 병원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에는 병원이 지하철역 내부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건 병원 한 번 가려면 2시간 이상 차를 타고 도시 중심으로 가야 하는 프랑스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한국의 의료 인프라는 얼마나 우수한 건지 이곳은 지하철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벽마다 모니터가 있고 초음파 기계가 조용히 윙윙거리고 있었는데 아빠는 심지어 대기도 없이 곧바로 깔끔한 흰색 코트를 입은 의사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인 의사는 아빠의 바이탈을 확인한 다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뭐 드셨어요? 아빠는 창백해진 채 속삭였습니다. 지하철 정육점에 있는 육회요. 그게 문제임이 분명해요. 하지만 한국인 의사는 태블릿을 두드리더니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소고기요? 불가능해요. 검사 결과 급성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테리아도 아니고 오염된 소고기도 아니에요. 부적절하게 취급된 닭고기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장에 문제가 있는 닭고기와 일치하는 자극이 보입니다. 최근에 닭고기를 드신 적이 있죠? 아빠는 찡그렸습니다. 네, 오늘 아침 프랑스 국적기에서 제공한 소스를 곁들인 치킨을 먹었어요. 건조하고 맛없는 고무달기였죠. 절망적인 맛이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신음했습니다. 비행기 치킨? 한우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제가 부당하게 이 나라를 비난한 거였다고요? 한국인 의사는 자상하게 웃으며 아빠를 안심시킬 뿐이었습니다. 금세 회복될 거예요. 수액과 약을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의 한국인 간호사들은 예의 바르게 저희를 안내해 주었어요. 그들은 이미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보내진 처방전 코드를 건네주었는데 한국의 지하철 내부에는 약국까지 존재했기에 저희는 구태여 지하철 밖을 나서지 않고도 치료와 약까지 전부 받을 수 있었어요. 아빠는 거의 넋이 나간 채 흠잡을 데 없는 한국의 지하철 병원, 효율적인 직원, 빛나는 기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천천히 아빠의 표정은 수치심에서 경외심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에서만 아빠가 속삭였습니다. 여기에서만 지하철역이 전 세계 대부분의 수술실보다 더 깨끗할 거야.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나를 위해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한국에서밖에 찾아볼 수 없겠지. 그렇게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되어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약국으로 자동 전송된 처방전 덕분에 저는 거의 기다리지도 않고 약을 받아볼 수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사라지는 종이, 태업을 하는 간호사 등 각종 변수 때문에 거의 반나절을 기다려야 했을 테지만 한국에서만큼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죠. 그렇게 얼마 후 안정을 찾은 저희는 다시 역으로 나갔고 아빠는 전문적인 치료 덕분에 느리지만 똑바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넘어졌던 지하철의 바닥을 내려다보며 자신은 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렀음에도 옷에 먼지 한 점 남지 않은 상황에 다시금 감탄을 할 뿐이었죠. 그리고 아빠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레시아, 나는 한국 드라마들이 판타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 왔어. 그리고 한국 드라마는 정말로 판타지가 맞았지. 이 나라는 드라마 속의 모습보다 훨씬 우월하거든. 드라마 속의 한국의 모습은 한국의 진짜 모습의 절반조차 못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그로 인해 긴장은 깨졌습니다. 위기는 지나갔고 자존심이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아빠의 한국에 대한 신뢰는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가 완전히 회복을 하기까지 숙소에서 안정을 취한 뒤 다시금 본격적인 한국 여행을 시작했죠. 본격적인 한국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아빠는 그날 아침에 소독한 손수건으로 숨을 헐떡이며 이마를 닦으셨어요. 한국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라고 아빠는 신음했습니다. 한국이 내 목숨을 구해준 것은 오직 나를 산채로 구워 죽이기 위해서야. 이 습한 더위야말로 한국의 복수일지도 모르겠어. 맞아요. 한여름에 서울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현재 이상기온으로 인해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는 프랑스보다 훨씬 더 자비가 없었죠. 그럼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 폭염은 절대적인 붕괴를 의미하거든요. 정부는 그저 물을 마셔라라는 팸플릿을 뿌리는 한심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의미한 정책 동안 프랑스의 노인들은 더위로 인해 아파트에서 쓰러지고 있었어요. 공공분수대는 안전상의 이유로 잠겨 있는데 사실 에어컨도 없는 폭염 속에 지친 프랑스 시민들이 분수대에 하도 뛰어들어서 물이 완전히 오염되자 악취를 막겠다고 임시 폐쇄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러한 프랑스를 압도하는 한국의 더위에 학을 떼다가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작은 식당 안에 앉아 있는 한국인들은 각자 뜨거운 수프 그릇을 비우고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숟가락을 들어 불타는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관자놀이에 땀을 닦으며 마치 얼음 샴페인을 마시는 것처럼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완전히 학을 뗐어요. 저것 봐. 한국인들은 더위를 먹고 결국 미쳐버렸는지도 몰라. 문명인은 이런 사우나에서 더운 수프를 먹지 않아.
가난하고 에어컨을 살 여유가 없는 한국인들은 결국 이 무더위 속에 미쳐버린 게 분명해. 세상에,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행복해 보여. 한국은 분명 훌륭한 국가라는 것은 인정하겠으나 아무래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평범한 한국인들은 이렇게 불쌍하게 삶과의 사투를 벌이면서 사는 게 분명해. 저는 아빠의 말을 믿을 뻔했어요. 솔직히 저조차도 이 더위에 뜨거운 국물을 먹는 건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국인들의 모든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아빠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차가운 공기벽이 비단처럼 저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걸음 도중에 얼어붙었어요. 알레시아. 아빠는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가난이 아니었어. 이것은 사치라고. 아빠의 안경은 온도 차이로 인해 즉시 안개가 끼었고 아빠는 깔끔한 테이블, 청결하게 빛나는 바닥, 머리 위로 윙윙거리는 에어컨 장치를 보고 결국 안경을 벗어야 했어요. 에어컨 인프라 자체가 없는 프랑스에서는 에어컨이 없어서 사람들이 쓰러져가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빵빵한 에어컨을 쐬며 뜨거운 국물을 먹고 있었다니 이것만큼 한국인들이 전부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던 거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홀린 듯 자리에 앉았고 주문하기도 전에 반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양념 시금치, 콩나물, 계란찜, 작은 파전 등 수십 개의 작은 접시가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아빠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주문도 안 했는걸? 저는 그런 아빠에게 한국은 원래 기본 반찬만 해도 메인 요리만큼 푸짐하게 나온다는 대답을 해주었죠. 그러고 나서 곧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밥, 마늘, 대추, 인삼으로 속을 채운 삼계탕이 김이 감돌 정도로 뜨거운 국물에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뜨거워 보였고 아빠는 아직도 머뭇거렸어요. 그러나 제 강요에 못 이겨 결국 아빠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담갔죠. 국물은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풍미가 짙어 보였습니다. 아빠는 숟가락을 들어 올리고 한번 불며 맛을 보았어요. 처음에 아빠의 얼굴은 열기로 혀를 대면서 일그러졌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로 즉시 솟아올랐죠. 아빠는 숨을 헐떡이며 테이블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고문이야. 알레시아, 내 장기가 끓고 있어. 저희 주변의 한국인 손님들은 그런 아빠의 반응을 보며 미소를 짓더군요. 한 중년 남성이 몸을 숙이며 저희에게 번역앱을 건네더군요. 그것은 신선함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게 아니에요. 신선하다고. 아빠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인 남성은 다시금 아리송한 말을 건네올 뿐이었어요. 뜨거운 국물을 먹고 스펀지처럼 흠뻑 젖어야 비로소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천천히 한 숟가락 떠서 먹어봤습니다. 인삼향이 먼저 흑빛으로 강하게 느껴졌어요. 닭고기 안에 밥이 국물을 흠뻑 적셔 풍미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닭고기를 씹고 삼키다가 저는 문득 뭔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땀이 더 빨리 쏟아져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렸지만 몸에서는 무언가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거리의 억압적인 열기가 희미해지며 이상한 선명함으로 대체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저와 똑같은 것을 느꼈는지 아빠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알레시아, 효과가 있어. 땀을 많이 흘릴수록 기분이 가벼워진다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열치열의 효과인 것 같아요. 더운 날에 뜨거운 것을 먹는 한국인들은 전부 미쳤다던 아빠는 이제 한 입 더 먹었고 또 한 입 더 먹었습니다. 곧 아빠는 다른 사람들처럼 냄비 위에 웅크리고 앉아 숟가락이 덜컹거리고 국물에서 입술이 붉어지고 얼굴에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땀이 날수록 아빠는 더 미소를 지었죠. 마침내 아빠의 머리에 연기가 감돌자 아빠는 숟가락을 내리치며 불어로 외쳤습니다. 시원하다. 그리고 아빠는 이번에도 한국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나는 그저 한국인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한국인들은 왕이었어. 그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있던 거야. 사우나에서 수프를 먹지만 등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건 내가 상상도 못했던 사치였어. 프랑스에서는 에어컨이 없어서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서도 더위에 시달리잖아. 그런데 한국에서는 맛있는 고통을 겪다가 상쾌하게 다시 세상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아빠는 식당을 둘러보며 놓친 세부사항을 발견했거든요. 에어컨은 실시간으로 PM2.5 지수를 표시하는 센서로 공기를 냉각할 뿐만 아니라
정화하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었어요. 이거야말로 한국 기술력의 우수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심지어 테이블에는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고 대기도 하지 않아도 되는 직원 호출을 위한 버튼까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아빠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잽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의 식당에서도 여름철마다 뜨거운 수프를 대접하는 게 어때요? 이열치열을 프랑스에도 퍼뜨리는 거죠. 그러나 아빠는 그런 제게 그저 풀이 죽은 채 힘없이 현실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단다. 한국은 전력 인프라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가정집과 식당에서 에어컨을 가동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프랑스는 전혀 다르거든. 프랑스에서는 옆 식당에서 전자레인지를 가동하면 전력 불안정으로 그대로 에어컨이 꺼지고 말 거야. 물론 애초에 에어컨 설치도 불가능하지. 프랑스 정부는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애초에 에어컨 설치 허가조차 내주지 않고 있잖아. 그렇게 저는 한국과 프랑스의 넘볼 수 없는 격차를 깨닫고 그대로 얼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아빠는 저희가 한국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편안해 보이더군요. 식당 내의 모든 것들을 살균하고 모든 친절을 불신했던 아빠는 무더운 날 한가운데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한 그릇에 완전히 정복당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간단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효율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기쁨으로, 고통을 상쾌함으로, 열을 지혜로 바꾸는 전통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아빠는 그들의 습관을 비웃었지만 대신 아빠는 한국인들의 땀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을 전부 먹고 식당을 나서는 순간 서울의 여름은 다시금 복수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물은 분명 저희를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거리는 마치 저희를 끝내고 싶어하는 것 같았죠.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폭염은 혼란을 의미하거든요. 덥다는 이유로 파업이 시작되고 파업으로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으며 식당도 전부 문을 닫아버리죠. 그럼에도 프랑스 정치인들은 다음 올림픽 전에 선풍기를 더 설치하겠다고 약속하며 어깨를 으쓱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어쩌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며 저희는 분명히 햇볕 아래서 고통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즉시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첫 번째 기적은 인도에 나타났습니다. 높고 은색 기둥이 차가운 증기를 조용히 공중으로 뿌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시민들은 마치 천사들이 구름 사이를 거닐듯이 아무렇지 않게 인도를 통과하더군요. 아빠는 멈춰서서 손을 안에 넣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시원해. 용광로 같은 날씨지만 분명 여기만큼은 시원하다고. 아빠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한국은 길거리에 냉장고를 설치하고 있었어.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한국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설치한 냉각 미스트 타워였어요. 미세한 물방울에 정화된 물을 분사하면 즉시 증발하여 주변 온도를 몇 도 낮추는 천재적인 발명품이었죠. 그래서 한국 시민들은 마치 에어컨이 있는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거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마치 놀이기구를 발견한 아이처럼 한 번, 두 번, 그 다음 세 번 더 통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빠는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리고 저는 아빠의 한숨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했기에 더는 이에 대해 묻지 않았죠. 프랑스는 절대로 한국처럼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절망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계속 걸었고 아빠는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유럽에서 알던 금속 오븐이 아니라 강력한 에어컨이 설치된 유리 컨테이너, 지붕에 태양광 패널로 구동되기에 전력 낭비가 전혀 없을 뿐더러 버스 도착 시간을 분 단위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디지털 스크린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덕분에 한국의 시민들은 마치 여름이 없는 것처럼 얼굴을 붉히지 않은 채 시원하게 안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이젠 완전히 얼이 빠져서 중얼거리더군요. 한국은 에어컨이 버스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다고? 프랑스에서는 닭처럼 구워지며 밖에서 기다렸다가 창문도 안 열리는 찜통 버스에 올라타야 해. 도대체 이 나라는 얼마나 부유한 국가인 거야? 하지만 충격적이었던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 스마트 벤치가 등장했거든요.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단에 태양광 패널, 측면에 USB 및 무선 충전기가 내장되어 있고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외 온도, 벤치 자체의 냉방 상태, 심지어 인근 공기질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앉자 휴대폰이 자동으로 충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비명을 질렀어요. 벤치에서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다고? 그건 말이 안 돼. 아마 이 벤치는 스마트폰 내부의 데이터를 훔치고 은행 계좌를 전부 털어가 버릴 거야. 아빠는 마치 벤치가 변장한 도둑인 것처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픽 웃으며 말할 뿐이었어요. 아빠, 한국은 프랑스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예요. 그런 사기가 존재한 적도 존재할 수도 없는 나라죠. 이미 한국은 사이버 보안 기술이 전 세계 최고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저 태양이 모든 것을 작동시키고 있기에 한국의 시민들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도 천재적인 벤치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료라고? 프랑스에서는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부자 나라란 말이야? 그러나 아빠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저희가 자판기에서 물을 사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자판기는 냉장 기능이 없어서 따뜻한 병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자판기는 정확히 섭씨 3도를 유지하는 내부 온도를 표시하고 카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NFC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아빠는 실패를 예상하며 회의적으로 신용카드를 두드렸는데 역시나 몇 초 만에 완벽하게 차가운 병이 그대로 나오더군요. 이건 동전으로만 결제가 가능하지만 동전 10개 중 3개는 그대로 먹어치우는 프랑스의 사기 자판기와는 차원이 다른 똑똑함이었습니다. 자판기조차 사기를 치는 프랑스와는 달리 한국은 자판기를 과학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바로 그때 작은 위기가 닥쳤습니다. 시원한 벤치와 안개탑의 기운을 받은 아빠는 다시 걸을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열린 광장을 지날 때 태양은 더 세게 내리쳤어요. 결국 아빠는 신음하며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알레시아, 더는 못 버티겠어. 햇빛이 너무 강하잖아. 하지만 그렇게 한국의 더위에 무릎을 꿇기 직전 저는 광장 위에 자동으로 배치된 공공 그림자 캐노피라는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센서는 열이 상승하는 것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강철팔로 지탱하는 거대한 직물 구조물을 머리 위로 확장했어요. 직물은 거대한 곤충의 날개처럼 반짝이며 아래 광장을 식혔죠. 덕분에 한국인들은 더운 날씨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그림자 속에 모여 웃으며 더위를 이겨내고 있었어요. 아빠도 그 아래로 들어가자마자 즉시 되살아났습니다. 자동 그늘이라고? 이게 말이 돼? 아빠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시장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무 심기에 대해 10년 동안 토론하고 있어. 그러나 한국에서는 태양이 무례해지면 도시 자체가 우산을 펼치고 있지. 거의 30년은 앞서 있어. 저는 웃었지만 아빠가 정말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빠는 처음으로 한국이 단순히 편안함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회복력을 설계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자연이 공격했지만 한국은 천재적인 발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구조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가끔 정수된 차가운 물을 나눠주는 무인 아이스박스가 존재했거든요. 한국의 시민들은 필요한 사람만 생수를 가져갔고 사람들이 붐비거나 사재기하지 않고 이러한 시스템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를 남용하지 않았고 아무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신뢰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 예의였죠. 저는 프랑스에서 그런 일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아빠, 똑같은 제도를 프랑스에서 실험해 본다면 3분도 지나지 않아 모든 생수가 도난당하고 말 거예요. 일반적인 시민들도 생수를 10개씩 가져가 버리겠죠? 아빠는 한숨을 쉴 뿐이었어요. 알레시아, 프랑스에서는 아이스박스까지 전부 훔쳐버릴 거야. 즉, 우리는 단순히 한국의 인프라를 보고 감탄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문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야. 아빠의 말씀이 맞았어요. 그리고 아빠는 이제 저보다도 한국을 좋아하게 된 모양이었죠. 그렇게 밤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약간 긴장이 되기도 했어요. 저는 항상 도시가 밤에 그 본질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랑스에서 밤은 셔터를 꽉 당기고 어깨너머로 긴장된 눈빛을 보내며 수거를 기다리는 쓰레기 봉투에 섞인 대소변의 악취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한강 뒤로 해가 지고 낮에 더위가 마침내 소나기를 풀자 도시는 오히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관광 트랩에 꾸며진 네온 눈부심이나 유럽 골목의 희미한 혼돈이 아니라 질서와 빛, 주변 모든 것이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빠의 편견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아빠는 평생을 프랑스에서 살아왔기에 어두운 밤의 두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아셨거든요.
프랑스에서 밤은 그늘지고 위험한 모퉁이, 소매치기, 택시기사들이 요금을 2배로 인상하는 끔찍한 혼란이 뒤섞여 있거든요. 그러나 아빠의 이러한 편견은 3분 만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일단 거리에서부터 그랬어요. 한국은 인도 자체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자리에 내장된 미묘한 LED가 보행자를 안내하기 위해 부드럽게 빛나며 건널목에서는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아빠는 얼굴을 찡그리며 점검을 위해 몸을 숙이더군요. 이건 장식인가? 아빠는 의심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저는 안전을 위한 거예요. 보행자 신호가 바뀌면 불이 켜지거든요.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도 그 빛을 알아차리고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블록의 미니어처 등대처럼 빛나는 수십 개의 편의점 중 하나를 지나쳤어요. 그리고 호기심에 한번 안으로 들어가 봤죠. 아빠는 먼지가 쌓인 선반과 졸린 점원을 기대하셨어요. 대신 깨끗하게 소독한 전자레인지, 조금의 지연이나 고장 없이 쉬지 않고 작동하는 ATM, 다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계산 키오스크 등 효율성이 극대화된 모습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런 최첨단 편의점이 1분 거리마다 있다니 아빠는 그저 놀라 나자빠질 뿐이었어요. 사실 프랑스에서는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문을 닫기에 저는 그런 아빠의 반응을 이해했습니다. 빵집, 식료품점, 약국은 포위 공격을 준비하듯 굳게 잠겨 있고 물을 사는 것을 잊으면 아침까지 고생해야 하죠. 저는 목이 마름해도 밤은 너무 위험하고 애초에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기에 냉동실에서 녹인 얼음을 마시며 갈증을 해소해야 했던 경험이 떠올라서 이러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사회의 수혜를 누리고 사는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부러워졌어요. 그렇게 저녁이 더욱 깊어지자 저희는 본격적으로 또 다른 경이로움이 기다리고 있는 한강으로 이동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거대한 냉각 장치가 수증기를 뿌리며 조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시키고 있더군요. 공공되어 자전거는 깔끔하게 줄을 서서 매일 점검되고 수리되며 스마트폰 탭 한 번으로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가족들은 눈에 보이는 쓰레기가 한 조각도 없는 깨끗한 잔디 위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빠는 이러한 청결함을 보고 의심스러운 듯 허리를 굽히며 벤치 아래에 쓰레기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죠. 한국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규칙을 지키는구나. 프랑스에서는 쓰레기가 토끼처럼 하룻밤 사이에 번식하는데 말이야. 그러다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웬 한국인 커플들이 피크닉 담요에 직접 도착한 배달 프라이드 치킨을 나눠 먹고 있었거든요. 아빠는 이건 말이 안 된다면서 혼자 중얼거리더니 이내 곧장 젊은 커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속삭였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여기 한강 공원의 수천 명 중에서 어떻게 배달기사가 당신들을 찾을 수 있던 건가요? 그러자 이 커플들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대답했습니다. GPS와 정밀 지도 코드가 있거든요. 한국의 GPS 기술의 정확성은 전 세계 최고기에 수천 명이든 수만 명이든 어디서든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원의 모든 패치에는 디지털 주소가 존재하기에 더더욱 쉽게 저희를 찾을 수 있죠. 아빠는 거의 경악한 채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작은 식당에서조차 직원들은 올바른 테이블을 거의 찾지도 못하고 있어.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대한 공원 한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니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저는 자신도 한국인들처럼 이곳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보고 싶다는 아빠의 강력한 요청에 못 이겨 배달 음식을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저는 그대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곳 공원에는 무료 공공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열고 즉시 연결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눈을 깜빡이기 전에 배달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달을 시킨 지 30분 후 배달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아직 뜨거운 양념치킨을 건네주더군요. 아빠는 거의 기절 직전이셨어요. 내 레스토랑만 해도 음식이 나오는데 1시간은 넘게 걸리는데 어떻게 한국은 배달까지 해줌에도 30분만이 소요될 수가 있는 거니? 이 나라는 정말로 미친 게 틀림없어. 그리고 양념치킨을 한 입 베어 물고 이번에는 통증 때문이 아니라 충격으로 신음하셨죠. 이 양념치킨이 프랑스에 오는 것을 막아야 해. 그렇게 된다면 프랑스 식당들은 절반 이상이 그대로 폐업하고 말 거야.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자정 무렵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한강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저희는 지하철 입구 쪽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아빠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더군요. 아무리 한국이라도 이건 안 돼. 밤에 지하철은 정말로 위험할 거야. 하지만 저희가 내려왔을 때도
역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마치 정오처럼 몇 분마다 기차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도착역에서 나왔을 때 작은 로봇이 부드럽게 윙윙거리며 바닥을 쓸며 미끄러지듯 지나갔거든요. 저희가 지나갈 때 로봇은 잠시 멈추고 저희를 안전하게 피해 간 다음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은 시범용으로 청소 로봇을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지하철역 같은 더러워지기 쉬운 곳을 위주로 시범 테스트를 하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아빠는 그저 기절초풍이셨죠. 맙소사, 로봇이 우리를 피해갔어. 여기서는 로봇들도 예의 바르고 똑똑해. 프랑스에서는 웨이터가 진로를 맡고 있는 손님을 그대로 어깨로 치고 지나가거든. 마침내 저희가 숙소에 들어갔을 때 아빠는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흥분한 채 두 눈을 빛내더군요. 그러고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밤 자체를 재창조했어. 두려움도 위험도 없지. 오직 빛, 질서, 효율성뿐이야. 여기 있는 어둠조차도 문명화되어 있어. 그러고 나서 아빠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내 레스토랑도 프랑스도 전부 다 끝이야. 아빠는 항상 프랑스가 문명의 정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빠에게 프랑스는 우아함의 잣대였고 천재성의 증거인 요리였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여행은 아빠에게 완전히 패배와 굴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리옹으로 돌아왔을 때 아빠는 하루도 낭비하지 않으셨죠. 아빠는 스테이크하우스 주방에 뛰어들어 스케치와 메모가 담긴 폴더를 내려보셨어요. 이제부터 아빠는 직원들에게 이 레스토랑은 프랑스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인프라 프로젝트로 운영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당황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아빠의 계획이 펼쳐졌어요. 일단 아빠는 주방 출입구 위에 작은 모니터를 설치하여 식당의 실시간 공기 질과 온도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이 녹색으로 변하자 고객들은 박수를 보냈죠. 한 할머니는 이미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라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아빠의 레스토랑은 항상 깨끗했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장치가 없어서 과소평가 당하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기술력이 탑재된 전자제품이 아빠의 레스토랑을 증명해주자 아빠의 레스토랑의 깨끗함은 마침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테이블 호출 시스템이었어요. 아빠는 한국의 삼계탕 식당에서 서비스 호출 버튼이라는 아이디어를 빌렸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은 처음에는 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누르는 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즉시 서비스를 호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들은 이 버튼을 좋아했죠. 당연했습니다. 프랑스의 불친절한 직원들은 5번 이상 부르기 전까지는 눈길조차 안 주고 팁을 줘야만 그제야 헐레벌떡 달려오거든요. 이는 프랑스의 불친절한 시스템에 질려버린 사람들을 완전히 매혹시켰어요. 또한 한국의 무한리필 시스템도 차용했어요. 프랑스는 한국처럼 극강의 신뢰의 문화를 가진 국가가 아니었기에 이 무한리필 셀프 서비스는 기껏해야 샐러드와 피클뿐이었지만 불신의 문화가 가득한 프랑스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매우 파격적이었기에 손님들 모두는 신뢰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러한 아빠의 레스토랑의 무한리필 시스템에 감동을 받곤 했어요. 덕분에 몇 달 만에 매출이 급증했어요. 평소 칭찬에 알레르기가 있는 프랑스 평론가들도 아빠의 레스토랑의 효율성과 청결에 극찬을 했죠. 중국인들 때문에 이미지가 곤두박질치며 매출도 급감했던 아빠의 레스토랑은 그야말로 한국을 따라한 직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빠는 건너편에 있는 한국 BBQ 레스토랑은 전부 다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짜라는 것을 인지했어요. 한국인이 직접 운영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건 전부 거짓말이었죠. 아빠는 자신을 살려주었던 한국을 모욕하는 그들과 그의 식당마저 조롱했던 중국인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복수를 계획했죠. 폭력이 아니라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뛰어난 재능으로 말입니다. 그건 바로 대중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프랑스는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짜 한식 BBQ 식당에서는 최근에 프랑스 요리까지 모방한 정체불명의 요리까지 시범적으로 선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러한 가짜 프랑스 요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중국인들이 한식뿐만 아니라 프랑스 음식까지 망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렇게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던 프랑스 시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게 되자 이제는 그렇게나 게으르던 위생조사관들이더라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잔인한 위생검사가 시작되었죠. 한국산 소고기는 값싼 중국산 냉동 삼겹살에 불과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라벨은 너무나도 당연했고, 심지어 주방 아래로 기어가는 바퀴벌레와 몇 년은 묵힌 것 같은 기름때까지 모든 것이 엉망이었죠. 냉장고조차 거의 작동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썩은 고기는 대충 간장 양념으로 냄새를 가린 뒤 그대로 요리에 사용되었습니다. 주인들은 중국어를 사용하며 실수야 라고 주장하려 했지만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짜 한국 BBQ 식당들은 죄다 셔터가 내려지고 네온불이 꺼지고 문에 밝은 빨간색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공중보건 위반으로 폐쇄됨. 그렇게 가짜 한국식 BBQ 식당은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의 흔적은 아빠의 레스토랑에서 볼 수 있게 되었죠. 아빠는 늘 식당에 큼지막한 태극기를 걸어두며 한국에서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셨거든요. 한국은 아빠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었고, 한국 덕분에 아빠는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나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늘 한국을 존경하며 다음 한국 여행은 언제냐며 매번 저를 보채고 있는 상태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